정부는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코스피가 2%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래된 경기도 아파트의 3분의 1이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차관은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 대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장기 금리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며 금융부문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며 2%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줄곧 매도 공세를 펼쳐왔던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고 외국인이 힘을 보태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겁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61% 오른 3,092.6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959억 원, 4,127억 원어치씩 사들이며 쌍끌이 매수세를 기록한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1조 29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전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구속 여파에 급락했던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2.35% 오른 8만 7천 원의 장을 마치며 하루 만에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의 3분의 1이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1,888개 평형의 거래 중 33.8%가 신고가 내지는 최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가, 최고가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화성시입니다. 남양주시, 고양시, 덕양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화성시와 고양시, 덕양구는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 개통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성시에는 GTX A 노선 동탄역이, 고양시, 덕양구 역시 GTX A 노선 창릉역이 계획돼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말 정부가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한 지역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의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가 계속되자 지난주 강한 재개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다르게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월 중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생명보험사들이 저금리를 이유로 내린 보험료 적립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적립 이자율이 올라야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종신보험의 예정 이율은 최저 1%대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양한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을 이유로 예정 이율을 내린 생명보험 업계. 예정 이율은 보험사가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예정 이율이 0.25% 떨어질 때 보험료는 7에서 13% 올라가게 됩니다. 작년 생명보험 대형 3사를 살펴보면 4월 삼성생명은 예정 이율을 2.5%에서 2.25%로, 11월에서 12월 2%로 더 내렸습니다. 하나생명도 4월 2.5%에서 2.25%로, 7월 2%로 내렸습니다. 교보생명 역시 4월 2.5%에서 2.25%로 내린 후 10월 두 개 종신보험에 대해 0.25%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통상 생보사의 예정이율 변경은 1년에 평균 1차례 미만이었는데 1년에 평균 2차례 하향 조정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입니다. 저금리를 이유로 예정이율을 내렸지만 시장금리는 작년 9월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작년 7월 평균 0.83%에서 지난달 평균 0.97%로, 국고채 10년물은 같은 기간 1.36%에서 1.68%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대형 생보사들은 예정 이율을 다시 올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 장기보험 보험료는 대체로 동결될 전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올랐다고는 해도 국채 10년물이 1.6에서 1.7% 수준으로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한 장기보험의 역마진은 매우 심각하다며 4, 5개월 시장 금리가 소폭 오르는 걸로 금세 보험료를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한의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방침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안들이 실제로 다뤄질 것인지 또 실효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 대책 이제 2021년도 방향성 좀 짚어볼 텐데요.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내용을 언급했어요. 어떤 부분을 언급했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될 만큼 모두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 안정화를 성공시키지 못했다며 기존 정책들에 대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서 솔직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부동산 대책들이 대부분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규제들이었습니다. 규제의 범위와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풀어야 할 해법은 주택 공급 물량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늘리냐입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규제를 현 정부가 다시 없앤다거나 완화시키는 건 아마 곤란할 수도 있으니 주택 공급에만 치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몇 가지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공공재개발입니다. LH나 LCH 등 공공이 참여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공공재개발 사업체가 되면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주택을 공급하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용적률도 12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 언급해 주신 공공재개발 부분 관심 요즘에 굉장히 높은데요. 정부가 얼마 전에 서울의 일부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성을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정책 의도는 좋으나 한계점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울과 수도권 내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고요. 과연 궁극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 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등 서울 내 기존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지역들에 대한 관심은 쏠리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높게 잡거나 보상금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보상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더라도 재개발은 조합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조합 입장에서는 공공보다 민간이 재개발을 해주길 바랄 수도 있고 토지주의 추가 분담금에 직결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공재개발 자체가 순항하리라는 기대는 크게 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50%를 공적 임대로 내놓는다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조합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불만의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예, 의도는 좋은데 넘어야 할 산들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또 다른 얘기가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전해주시죠. 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신규 택지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 사업들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 또한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 층고를 올려서 고밀화시키는 방법일 테고 신규 택지 개발 강화 방안은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얼마나 많은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의 경우 사실 많은 세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지역 8곳 모두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총 4,700여 세대가 나올 예정인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공급 시점입니다.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시작되긴 하지만 그 역시도 향후 3년 정도 뒤부터 실제 입주가 가능할 테니까 당장 시장 분위기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 수요층들이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의 공급량이 꽤 나오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단기적으로 그래도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준다는 거죠. 네, 변창흠 장관이 설 명절 전에 내놓을 대책이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공급 방식에는 많은 고민을 쏟은 반면에 시점을 당기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복합 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설 명절 전에 올해 정책 기조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 대통령께서 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며 삼성은 총수부재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재계는 삼성이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하던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대규모 신규 투자나 M&A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 지형에서의 삼성 소식을 더 듣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반면 현대차나 SK, LG 등은 글로벌 인수합병 시장에서 굵직한 거래를 성사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정의선 회장 취임 후 첫 인수합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9,700억 원에 인수하며 향후 자율주행,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디램에 비해 취약했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최태원 회장의 과감한 결단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LG그룹 역시 구광무 회장 필두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부터 이어온 재판 등 영향으로 2016년 미국의 하만을 8조 8천억 원에 인수한 이후 굵직한 인수합병 소식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 총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이번에 실형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돼 이에 대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투자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이동통신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의 투자에 큰 차질이 생겼다. 총수의 과감한 의사결정 없이 회사 차원의 빅딜을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삼성의 포스트 코로나 시장 선점 준비,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에도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넘기며 선전했습니다. 진단키트 등 K방역 제품 수출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1,008억 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선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다소 떨어졌지만 3분기 3.6%, 4분기 7.9%로 회복했습니다. 특히 12월 수출액으로 최고치인 10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4분기 역시 28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수출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K방역 제품 수출 증가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 때문입니다. 진단키트의 경우 전 세계 179개국으로 수출되며 수출이 전년 대비 2,989% 급증한 2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비대면 트렌드의 유망 품목인 디지털 장비는 전년 대비 31%나 수출이 늘었고 가전제품은 53.6%나 증가했습니다.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며 미국, 캐나다 지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하반기 이후 연속 두 자릿수나 증가했고 방탄소년단 등 한국 가수의 인기에 힘입어 수출이 38.6%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 수출 품목이 총 수출 대비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고 다변화되어 있어서 특정 충격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이 분산되고 있는 효과 때문입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우리 기업의 수출 회복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지난해 부진했던 자동차 부품 등의 회복 추세가 이뤄지고 코로나 유망 품목의 수요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 능력 심사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 전기 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차를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양사의 실적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올해 현대차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을 낼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아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연결 기준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조 6,170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작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131.5%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아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 9,77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2년 기록했던 역대 최고 영업이익인 3조 5,223억 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권순우 SK증권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에 대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GMP가 적용된 전기차 출시와 자율주행차 협업, 기존 투자 성과 가시화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구에 있는 빙하가 전부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빙하가 모두 녹았을 경우에 태평양, 대서양 등 대부분 바다의 수위가 지금보다 약 66m가량이나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자유의 현상이 거의 어깨까지 물에 잠겨버린다는 얘기인데요. 해수면 상승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반기성 K웨더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저번에 살짝 했었어요. 네. 뭐 저지대 국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살짝 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실제로 피해를 입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30년 정도가 되면은 부산 해안가, 또 인천공항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예. 대부분의 해안가도 침수된다는 영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실제 벌어질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는 2020년 8월에 학술지 지구환경 커뮤니케이션스에 2019년 그린란드의 빙상 유실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다양한 위성 영상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5,320억 톤이 녹아서 역대 가장 많은 얼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연구팀은 2019년 1월에서 7월까지 유실량만 봐도 2003년에서 2010년 기록한 연평균 유실량을 약 50% 이상 초과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린란드의 빙하 유실이 가져올 재앙은 심각한 것이 해수면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2019년 10월에 국제기후변화 연구단체죠. 크라이미 센트럴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2050년에 가면 전 세계 3억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안가 지역이 침수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안가 주택 가격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주택, 부동산 얘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대한민국 지금 부동산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조망 좋고 해변가 주택 가격 비싸잖아요. 여기가 내린다고 하니까 참 의아하긴 한데 이게 진짜입니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죠. 네, 우리나라야 뭐 어디든 지금 다 오르니까. 전망 조경 좀 얼마나 비싼데요? 이게 이제 2018년이죠. 하버드 대학 교수 3명이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들은 197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 총 10만 7,984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이 고도가 높은 지역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른 경우가 총 8만 2,068건으로 76%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변 근처에 위치한 조망이 좋은 주택들은 그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택보다 평균 7% 정도 낮은 값에 거래되었는데 바로 높은 곳이 침수 피해가 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해변가에 조망 좋은데 가격이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해변에서의 고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현재 살 때는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수가 이루어진다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당장 1, 2년 사는 거니까 크게 영향이 없는데 네. 장기적인 부동산 투자 가치에서 보면은 저지대보다 고지대가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게 마이애미 쪽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럼 마이애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도 이럽니까? 아닙니다. 마이애미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미국 상무부 통계에서도 2008년 이후 일반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41%였는데 네. 해안가 주택의 경우 19%에 그쳤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당연히 해안가 주택이 인기를 잃으면서 주택 매매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 미국 전역에서 주택 매매는 2.6% 증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해안가 지역은 오히려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문제는 해안가 지역의 부동산 거래 감소가 심해질 경우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불러왔던 2008년의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미국의 국책 모기지 보증기관인 프레디 맥에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 해수면 상승에다가 해수온도 상승으로 허리케인이 강력해지면서 해안가 지역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는데 허리케인까지 와서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연구가 또 있나요? 네, 작년 10월이었죠. 벤자민 키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는 플로리다주 고급 주택 중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할 경우 매매도 줄어들고 가격도 내렸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 위치한 발하버는 평균 주택 가격이 약 40억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아주 고급 주택가입니다. 2018년이 되면서 발하버의 주택 가격 거래량은 2000년대 초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주택 가격은 2016년에 비해서 7.6% 떨어졌다고 해요. 키스 교수는 해변에 밀접하거나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런 걱정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미국의 기후학자들은 2045년까지 해수면 상승 탓에 해변에 위치한 주택 30만 호가 침수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경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섬뜩한 경고문인 것 같아요. 오늘은 기후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특히나 미국 쪽 이야기 주로 다뤄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